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1% 떨어진 12,878.8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4%, 0.36%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대와 달리 ECB가 금리 동결 조치만 취하자 실망감에 급락했습니다. 독일 증시가 2% 내리며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이탈리아 증시는 4%, 스페인 증시는 5%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ECB 총재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실망감으로 하락했습니다. WTI는 2.0% 내린 배럴당 87달러 13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0.7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장담했던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위기 국가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유럽 재정안정기금이 나선 다음에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8,000건 늘어난 36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 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ECB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장담했던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을 뿐 위기국의 국채 매입 가능성도 EFSF 먼저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때문에 실망감으로 뉴욕 증시가 나흘째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7% 정도 내렸는데요. 하지만 유럽 증시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영국 증시는 그나마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낙폭이 덜했지만 스페인 증시와 이탈리아 증시는 4%에서 5% 정도 급락했는데요. 어제 FOMC 실망감을 비교적 무난하게 소화해냈던 국내 증시, 이번에 ECB 실망감마저 안긴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를 KT 올레 IPTV를 통해서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은 184번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은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는 늘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실망감은 다소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 ECB의 드라기 총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 이런 점이 뉴욕 증시가 하락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집계가 됐는데요. 36만 5천 건으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7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5천 건이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수치 대비해서는 8천 건이 증가를 했는데요. 2주 전 수치는 35만 7천 건이었습니다. 이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평균, 4주 평균도 전주 대비 2,750건이 현재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 실업자들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 5월 이후부터 6월 중반까지는 비교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다시 좀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본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감원 환파, 이런 부분이 다소 줄어든 수치가 최근 38만 건을 유지하던 수치에서 다소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직원 해고 건수도 대폭 줄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감원과 관련된 수치는 앞서 말씀드린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선행지표라고 읽힐 수가 있는데요. 7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도 6월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수치로 오늘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챌린저사가 발표하는 7월에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는 36,85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6월 37,551명보다 1.9%가 현재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여름은 비교적
감원 단행의 비수기라는 점, 이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감염 규모가 다소 현재 떨어지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달 감원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종이었습니다. 6,156명이었고요. 특히 하반기에 은행권의 투자은행 인력과 보험형 컴퓨터, IT 부분에서 추가 인력 해고가 현재 예고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아직 안심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월 감원 규모까지 누적으로 살펴드리면 올해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는 7월 말 현재 31만 9,946명으로 지난해 대비 2.5%가 현재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난해보다도 올해 감원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고용시장의 여건이 회복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도 고민할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22 뚜껑이 열렸는데 드래기 총재가 장담했던 특단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실망감도 상당히 큰데요. 그렇습니다. 네.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즉흥적이거나 약간 실언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 그 의미나 배경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은 밝혀지기 때문에 그 ECB 드라기 총재의 지난주 목요일 발언 큰 내용은 없었던 것이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ECB 정례금융통화위원회를 끝마치고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현재 금리 수준은 0.75% 동결을 했습니다. 역시 7월에 25bp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는 다소 이른감이 있었고요.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ECB가 S&P 프로그램,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반대 입장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현재 보관으로 삼았던 회원국, 특히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 이런 부분의 카드를 현재 꺼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전통적인 일시적인 방안인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 LTRO 프로그램이나 ESFF가 시장에 회원국 국채 매입에 나서면 이를 거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현재 함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드라기 총재, 특히 중앙은행 총재가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후속 대책을 못 내놓았다라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드라기 총재가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언의 당사자가 중앙은행 총재라는 부분이 이제 그 시장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하면 조기 경질될 수 있는 부분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기 총재가 의혹은 앞섰지만 실질적으로 조율을 내부적으로 미리 하지 못했다라는 책임론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라기 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시장에서 확대 해석될지는 몰랐다라고 애써 애둘러 표현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발언을 좀 애둘러서 표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표면적인 현재 유로존의 최후의 그 보르자 역할을 유럽 중앙은행이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입김이 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ECB는 유로존 회원국과 EU 회원국들이 지분을 모아서 출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독일의 지분이 27%로 가장 큽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순이고요. 이 유로존 바깥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영국이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분데스방크와
분데스방크 총재의 그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ECB의 정책적인 고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삐걱거릴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양적 완화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네네. 뭐 양적 완화 카드 네. 500억 파운드를 추가로 해서 네. 3,750억 파운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올해 11월까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를 더욱더 파악하겠다는 것이 영란은행 머빈 킹 총재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기준금리 0.5%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양적 완화 규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50억 파운드를 그대로 현재 유지하겠다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현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가고 있어서 양적 완화 카드는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시장의 추이를 보고 추가적으로 더 카드를 빼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BNP 파리바의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어땠는지 또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로존의 대형은행들의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BNP 파리바는 그나마 대형은행들의 실적 부진 속에서는 그나마 실적을 많이 부진한 부분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13%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요. UBS가 50% 이상의 순이익 감소가 있었고 도이치방크와 크레딧 아그리콜이 40% 이상의 순이익 감소에 비한다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18억 5천만 유로로 BNP 파리바는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6억 5천만 유로 정도를 상정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현재 순이익은 조금 더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순이익이 안 좋은 부분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서 트레이딩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2분기 자동차 업체죠. 2분기 순이익이 14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주당 순이익은 90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역시 유럽 지역의 영업 손실이 3억 6,100만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손실 축소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GM의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미국의 장 마감 후에 세계 식품업체 2위인 크라프트 푸드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가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55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업체인 AIG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3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달러를 넘어서면서 비교적 AIG와 올스테이트 그 다음에 최근 발표됐던 프루덴셜 보험사들의 주가들은 현재 좋은 추세가 실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전일장 국내 증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님 그리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실망감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내렸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슈퍼 마리오 네. 드라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대가 큰 흐름들 속에서 장세는 계속 많이 좀 상승했고요. 물론 미국 증시는 지금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이 기대감이 너무 컸던 데에 대한 실망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무런 어떤 대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속에서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국채가 7.16%대로 급등했고요. 이탈리아 국채 같은 경우에도 한 6.3%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가와 그리고 금 모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원인을 좀 분석해 본다면요. 아무래도 이 드라기 총재의 이 국채의 매입 시기가 좀 상당 부분 좀 뒤로 밀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일단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요. 일단 심리적인 충격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심리 회복이 먼저 우선시되는 장세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 많이 좀 하락했다가 낙폭을 많이 회복했는데요. 역시 실적 중심의 장세이다 보니까 대외적, 즉 드라기에 대한 실망감들로 인해서 장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몇몇 기업들의 좋은 실적과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많이 줄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미 국내 증시 22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1869포인트로 내려왔는데 오늘 22 결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눈에 말씀드렸지만요. 네. 일단은 뭐 드라기 총재 자체가 일단 그 전에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부풀게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예.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충족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켰고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상당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높겠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가 빠지겠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1850에서 1800 지금 40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지점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1850에서 1900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포인트 자체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수 시점을 잡기보다는요. 지지가 되든가 아니면 1900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50에서 1840의 지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의 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하향 이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밑꼬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밑꼬리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시장 자체 분위기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양호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들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에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장 자체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 좀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빠지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네. 의약품 업종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업종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 자체가 일단 그쪽으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수급이고요. 수급 자체는 이제 돈이죠.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 제약, 의약품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 일단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 실망감이 있었지만 하락폭은 소폭에 그쳤는데요.
네, 장중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당히 좀 강보합선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낙폭은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 국내 증시는 강보합선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 계속 중국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폭을 키워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더 다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연기금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 매도를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기관들의 매도가 따른다라는 원칙 속에서 시장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된 흐름들이었습니다. 역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신권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이 개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조금씩 오후들면서 좀 커졌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심리는 많이 좀 둔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장중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상당히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상당히 좀 크게 매수해 놨었지만은요. 역시 지속적으로 6월달 이후에 7월까지 계속 매수를 했던 연기금이 코스닥에서도 역시 매도를 함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좀 약세로 마감되면서 기술적 이동 평균선인 5일선까지 좀 후퇴되는 하루였다고 보여지네요. 네, 이어서 거래소 쪽에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은 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예, 전일장 이제 코스피 강세 업종으로서는 가장 먼저 그 기계 업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라공조 실적과 기대치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신규 가스전 개발 관련해서 이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한국전력 또한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등의 종목들도요, 전체적으로는 이 향후 전기가스, 특히 가스 관련해서는요, 성장 가능성, 셰일가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매수세를 좀 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유 업종 중에서는요, 이 GS나 S오일 등의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도 보였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폭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업종도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좋은 흐름들보다는 LG U+의 강세가 아주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LTE 시장에서 LG U+의 이 점유율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마케팅 비용 등 때문에 현재 이익은 많이 내지 못하더라도 향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이 LG U+에 묻어나면서 전일 한 3%대 상승이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이 제지 업종에서는요, 이 항솔 제지와 테림 포장이 좀 두각을 나타낸 흐름입니다. 종이 제지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요. 이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또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한솔 제지만큼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상승했다. 그래서 업종보다는 이 종목의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약세 업종들 같이 보면은요, 일단 전일 제일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업종은 역시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 SDI가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물론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몇 종목들은 차별화가 발생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삼성전자의 하락과 무관하지 않게 의료정밀 관련 기업들, 미래산업이라든지 우진 등의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몇 종목들은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K스택이라든지 DI 등의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심리는 많이 좀 다운된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약세 업종 중에서 또 운수 창고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한진해운 등의 종목들 모두 그간 좀 상승하던
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적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도 찾아볼게요. 예, 뭐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30만 원대를 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30만 원에서 지금 계속 돌파 시도를 하지만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지지선 지금 127만 원짜리도 지금 어제 깨면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시장 자체 분위기가 만약에 좋게 될 경우에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열어두시고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좀 긴 호흡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 지금 127만 원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모든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벌써 나왔는 상태고요. 그리고 3분기에 어느 정도 전망도 나왔는 상태고 모든 것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냐? 글로벌 상황이 바뀌었죠.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조금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세를 조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을 한번 보시더라도 모습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강한 지금 윗꼬리가 발생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21선을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하는 자세를 좀 취하시고요. 만약에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갭을 좀 생각하시면서 밑에 하단에서 조금 저점 매수세로 좀 들어가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땠습니까? 예, 저는 뭐 코스닥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은 몇몇 업종 중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K컴즈나 다음 같은 인터넷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톡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좀 새로이 형성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남제분과 메일유업이 속하고 있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료 담배 업종의 영남제분 등은요, 이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곡물 관련은 효성 OMB라든지 영남제분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약업종들, 바이오업종들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되면서 메디톡스나 코롱생명과학 등의 종목들이 또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섬유의료와 그리고 오락문화 파라다이스의 상승 좀 많이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락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이 파라다이스의 상승 전일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세 업종 중에서는요, 비금속 업종인 모헨즈나 포스코 캠텍 등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로엔과 스포츠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출판 매체, 그리고 게임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위즈 게임즈 등의 종목들, 그리고 일반 전자 업종과 그리고 반도체, 거래소 반도체의 영향을 받아서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원익 IPS 등의 종목들이 동반 하락한 전일의 코스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 살펴볼게요. 네, 눈에 띄었던 종목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 사실상 일단은 공모주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장된 게 지금 상장된 주식을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장이 나노스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이 됐죠.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공모가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되었던 디지털 옵틱, 그리고 지금 MC넥스 그리고 나노스까지 지금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카메라 업체거든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요. 그래서 하는 일도 비슷하고요. 대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그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노스하고 지금 보시면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 세 개 업체가 대부분 다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지금 나노스 같은 경우만 지금 어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좋은 모습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지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모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나노스 같은 경우에 좋은 주가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디지털 옵틱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은우 원장님. 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흐름은요, 철저히 좀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에 좀 앞단에서 출발하는 흐름이라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밑단에서 출발한다. 즉,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전일의 흐름들은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U+,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본다면 향후 이러한 종목들의 순환이 끝이 나고 중국 관련 리스크가 많이 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은 역시 NC소프트 그리고 제일모직이나 GS, 두산중공업, CJ제일제당 등의 종목들을 매수함으로써 좀 더 좀 긴 전망을 보고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종목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343억 정도의 강한 매도가 나타났고요. 이 이익 실현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GS라든지 락앤락, KTNG, 삼성중공업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은 역시 SK하이닉스와 기아차, 그리고 BS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처럼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악화된 종목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코스닥 쪽에서는 어땠나요? 예, 코스닥 같은 매수 상위 네. 종목 한번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파라다이스, 게임빌, 메디톡스,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시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선매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대부분 다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벌써 돈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넘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목표 수익률 자체를 좀 짧게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매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OCI, 머티리얼즈, 컴투스, 그리고 디지털 옵틱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나노스, 그리고 다음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파트론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AP 시스템이 매도 상위 종목으로 나타났지만 오늘은 덕산아이메탈이 매도 상위 종목으로 나타나면서 그만큼 아몰레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향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먼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제 국내 유일의 종합 발전 전문 업체죠. 보일러라든가 뭐 발전기, 증기 발생기 뭐 이런 핵심 전력 기자재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는 뭐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발전 설비와 또 관련해서는 이미 뭐 기술력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인정을 받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좀 더위가 많이 뭐 기승을 좀 부리면서 전력 사용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뭐 전력난도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무더위가 좀 지속이 되면서 뭐 에어컨이라든가 냉방기기에는 사용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뭐 발전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또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발전 분야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동사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을 봐도 6월 달부터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동사의 어떤 매출액이나 어떤 수주 잔고 이런 부분에서 발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거의 한 70%에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핵심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5% 내외로 한 고수익성 그런 사업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분기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 하반기로 가면서도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주가 상승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인도에서의 10년 만에 뭐 최악의 정전 사태가 좀 발생이 됐죠. 그래서 뭐 한 거의 7억만 명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인구 주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뭐 3억 명 정도까지 3억 명 정도는 아직도 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좀 피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통사가 왜 그러한 또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자면 조상중공업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인도에 진출을 하게 됐죠. 화력발전소 수주를 하면서 진출을 하게 됐었는데요. 올해 이제 3분기 중에는 이제 나라발전소 한 6천억 규모가 되는데 이러한 보일러 수주도 사실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 사태 이후에 종사는 좀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영업 환경이 더욱더 개선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국내 전력 핵심 기자재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발전 부분에서 어떤 선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기업이 아닌가 해서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제 이제 장기 이평선 201선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한 모습이죠. 거래 부분도 상당히 좀 양호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저항이나 조정을 약간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에서 62,500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지만 시가상으로 만약에 더 하락 출발이 된다면 시가상으로 좀 편입을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들어봤고요. 이어서 추천해 주실 오늘의 이슈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한라공주라는 종목인데요. 전일 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 1차 공개 매수가 실패가 됐죠. 비스티온에서 공개 매수를 제시를 하고 나서 지분을 국민연금이 한 8%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비스티온의 시도가 좀 실패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가 다시 원위치가 됐었죠. 불과 지금 7월 25일 날 저가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22,550원, 거의 뭐 다시 원위치 됐다고 봐야 되겠죠. 공개매수 하기 전에 그 상태로.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2차 공개매수에 나설 거라는 이러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비스티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라공주가 흑자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를 만약에 지배를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100% 지배를 하고 나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100%를 지배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비스티온의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라공주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된다면 배당금을 좀 늘리기 쉽게 되고요.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극대화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본 잠식 중인 그 비스티온 같은 경우 이제 1조 한 3,680원까지도 결성금 차기 2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결성금 차기 2월이라고 하면 이제 부실 기업이 이제 흑자를 내더라도 자본 잠식이 해소될 때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상당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2차 공개 매수에 나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라공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뭐 수수료 같은 경우 미국으로 좀 이전을 해도 세금을 물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매수에 나설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2차 매수에 나설 때 그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을 예측을 해보면 한 36,000원대 선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 28,500원이었죠. 네, 36,000원까지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현재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매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라공주의 영업가치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라공주의 영업가치만 좀 고려해보면 되겠죠. 영업가치만을 고려했을 때 동사의 어떤 적정 주가는 31,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수에 가담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10% 만약에 가담을 했을 경우 2차 공개 매수에 나선다 했을 경우에는 30% 정도 이러한 주가에 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만약에 접근을 해서 취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이 정도 수익률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좀 변동폭이 크죠. 1차 공개 매수를 했을 때 가파르게 아주 갭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원위치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30%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매매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은 좀 다르죠. 실제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한 15% 내로 해서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6,500원에서 27,400원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가상으로 많이 또 하락을 한다면 그런 시가상에서 또 접근도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익률 한 15% 이내로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 두산중공업 한라공조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호텔 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오피스텔을 호텔로 개조하거나 중급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가뭄 등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가 이어지면서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콩, 옥수수 등 일부 곡물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던 지난 2008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무더위에 약한 노인들의 안전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을 폭염 대비 노인 건강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독거노인에게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패키지 여행 때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2.3%가 설명 미흡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호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부에 따르면 오는 네. 7일 제7차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총 1조 원 규모의 호텔 인프라 펀드를 조성, 오피스텔을 호텔로 개조하거나 중급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리조트를 지을 때 외국인 사업자의 카지노 설립 문턱을 낮추는 사전심사제를 오는 9월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부 자금과 민간 자본을 매칭해서 앞으로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호텔 건설 등을 위한 관광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정부가 기금 또는 융자 방식으로 5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9천억 원은 민간 자본을 유치를 통해 조성이 됩니다. 정부는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펀드 운영을 맡기고 수익은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사업자들이 카지노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9월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카지노를 만들 때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하기 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등 일부 곡물 가격은 급등했던 2008년보다 이미 높아진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네. 어제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난 2008년 에그플레이션은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었지만 최근 가격 급등은 공급 감소가 주 원인으로 더 심각하다며 공급 충격에 따른 가격 상승은 2008년과 달리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곡창지대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7월 곡물 수급 전망은 지난 6월에 비해서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콩의 톤당 가격은 607달러로 지난 전 고점인 2008년 7월의 533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밀과 옥수수도 2008년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전년 대비 밀가루가 89.6%, 국수가 30% 오르는 등 식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가 1조 4천억 원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직접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 속에 최근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달을 폭염 대비 노인 건강 특별 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민간 기업과 함께 독거노인에게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돌보미와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방문 점검을 늘리는 한편 낮 시간 어른들의 야외 활동을 당분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올해 폭염 사망자 수가 이미 지난해 여름 전체 수준을 넘을 만큼 무더위가 기록적인 데다 통계상 60대 이상 남성이 폭염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사망자 7명 가운데 5명은 논밭, 비닐하우스 등 농촌에서 야외 작업 과정의 순진 사실이어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농업촌 지역에서 뜨거운 낮 시간에 외출을 삼가라고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논밭에서 계속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늘리고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휴가철이 되면서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패키지 여행 때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월까지 접수된 패키지 보험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설명 미흡이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 대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장 내용, 보장 한도 등을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해 분쟁의 요인이 된다고 소비자원은 전달했습니다. 여행사 과실로 생긴 손해는 패키지 여행보험과 별개로 여행사가 배상해야 하는데도 패키지 여행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포함해 배상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